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7주차 벌써 7주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직의 업무의 능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수업하는 거죠.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건데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만큼 능률을 향상시키는지의 영향은 우리 선생님들의 인간관계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과 동료 교사 간의 인간관계, 선생님과 또는 행정가, 행정실, 관리자, 교장, 교감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이 있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야 올바른 인간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직에서 인간관계란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큰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교사의 인간관계는 그래서 학생과의 인간관계,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 학생과의 인간관계, 교사 또는 행정가와 인간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학부모와의 관계도 있네요. 학부모와의 인간관계도 있겠죠. 따라서 교사는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와의 인간관계, 지속적인 상호작용,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학생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본연에 가르치는 업무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학생들은 교사를 동일시 대상으로 보고 있고 교사는 학생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받아들이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전문적 특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교사 스스로 아이들, 학생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수업권이 보장되는 거죠. 따라서 수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따르겠죠. 수업에서만 선생님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학교 행정 업무도 수행을 하죠. 동학년 업무, 아니면 같은 부서의 업무 또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 비공식적인 모임,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식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임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차차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관계를 질 텐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은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교육은 인간 경험의 어떤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고인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교육은 한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우리 학생들에게
성장 발달시키는데 올바르게 성장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성향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심리학적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려운 말들이 써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이해, 개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 인간관계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겠죠.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나와 너, 개인적인 나와 또 상대인 상대 교사 또는 상대 학생, 상대 교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인 동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인 동기. 대인 동기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선생님은 굉장히 컴퓨터를 잘해. 또 그림도 잘 그려. 수업을 아주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 라고 하는 동기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겠죠. 즉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 저 선생님과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저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동기. 개인의 내면적 욕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개인의 신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의 신념, 즉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지식적인 지적인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있죠. 믿는 대로 행동한다. 나의 신념이 정확해. 나의 신념이 이런 어떤 생각이야. 그러면 그 신념대로 판단하고 그 신념대로 믿게 되는 거죠. 또 대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기술,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기술이죠. 사귀는 기술, 대인관계 사귀는 기술, 대인 기술, 언어적이건 비언어적이건 다양한 방법의 어떤 대인 기술을 의미할 거고, 이러한 대인 동기와 신념과 대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지각하는 거죠. 인지 과정을 거쳐서 사고를 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언행이 바르고 못하고 하는 대인 사고를 할 테고, 그 사람에 대한 대인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스럽고 우정적이고 고마운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배반감이 있는 선생님이야 라는 대인 감정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대인 동기와 대인 신념, 대인 기술, 이러한 지각과 사고와 대인 감정을 통해서 대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인 행동. 대인 지각과 대인 사고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대인 행동은 외현적 반응인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인간관계는 너와 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심리학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행정 및 조직 문화와의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학교의 조직은 어떤가요? 학교의 조직은 개서 조직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개서 의식, 권위주의 사고방식, 개서 의식, 권위주의 사고방식. 즉 개서라는 것은 어떤 계통,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고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예전에는 학교가 굉장히 개서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자와의 교사와의 관리자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할 말은 하는 학교 문화예요. 예전에는 회식 문화도 역시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았죠. 지금도 역시 이 학교 문화는 선생님들이 이 겸손과 약간 책임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겸손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판단해서인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발함이나 조직의 어떤 액티브함은 떨어지죠. 그래서 학교의 조직 문화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한임이 나와 있는데 권한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권한임, 즉 어떤 부장 선생님에게 교장 교감이 책임을 주는 거예요. 정권을 주는 거예요. 결재권을 주는 거예요. 권한임. 그랬을 경우에 그 부장 선생님 또는 그 교사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죠. 반대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교장 교감이 꽉 틀어막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사와 부장교사는 위축적이고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권한이임은 그 조직의 어떤 풍토, 민주적 풍토, 허용적 풍토, 개방적 풍토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임입니다. 교사에게 권한이임을 줘야 돼요. 부장교사에게 권한이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적인 인간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정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 강조되었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따라서 인간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학교의 조직 문화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일 때 인간관계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겠죠. 다음은 인간관계 유형이네요. 인간관계 유형. 자, 우리가 인간관계 유형을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 유형에 속하는지도 한번 수업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리스는 자기 그리고 타인 그리고 긍정 그리고 부정이라는 이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나눴어요. 인간을 나눴죠. 제1의 태도, 제2의 태도, 제3의 태도, 제4의 태도 인간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1의 태도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즉 협력과 공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형인데 나의 권리도 주장하면서 타인도 인정해주는 유형이에요. 타인도 인정해주는 유형. 자아 실현에 가까운 굉장히 전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1의 태도.
자, 제2의 태도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네요. 자기를 부정하지만 타인을 긍정해요. 타인을 인정하고. 이건 자책과 회피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열등감이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우울증의 성향자라든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지만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성향의 유형을 제2의 태도 유형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1의 태도와 제2의 태도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1의 유형은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해요. 나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타인도 인정을 해요. 바람직한 유형이죠. 자, 제2의 유형은 자기는 부정하지만 타인을 인정을 해요. 그죠? 자기는 부정하지만 타인은 인정을 하죠. 자책과 회피.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열등감이 있거나 우울증의 성향인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3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제3의 태도 유형.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네요. 이의 유형과 반대죠. 자기를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독선과 배타적인 유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까요? 독선. 지배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배적 성향의 인간. 자신감이 강한 사람. 자신감이 강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제3의 유형.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나요? 지배적이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또 권위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제4의 태도. 이건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네요. 불신과 도피 유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제4의 유형은 이것은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성향이라고, 허무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교류를 꺼려하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삶이 위축된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위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은 제1의 유형과 제2, 제3, 제4의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4의 유형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1의 유형은 꽤 있을 거고 제2의 유형, 제3의 유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제1의 유형.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인간의 유형을 해리스는 인간관계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다음은 키슬러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키슬러라는 학자는 키슬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개인 특성,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이나 대인관계 유형이 있다고 보았어요.
개인마다 어떤 특성이 있겠죠. 개인마다 그 특성이 일관되게 지속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키슬러는 대인 관계를 힘, 파워, 힘과 친밀성으로 보았어요. 친밀성. 힘이 강한 지배형과 힘이 약한 복종하는 대인관계형. 또 친밀,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친화적인 유형. 또 친화적이고 친밀성이 굉장히 부족한 냉담하고 굉장히 차가운 유형, 이 네 가지로 나눴죠. 키슬러는 대인관계 양식을 이 힘의 요인과 친밀성의 요인으로 나누면서 지배형과 복종형, 친밀도에 따라서는 친화형과 냉담형으로 나눴고, 지배형과 친화형 중간의 유형을 사교형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사교적인 사람이다. 또 친화형과 복종형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순박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배형과 냉담형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실리적인 유형이다. 냉담형과 복종형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고립형의 인간이다 라고 키슬러는 대인관계를 분류를 했네요. 그래서 중요한 요인은 힘의 요인과 친밀성의 요인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나누는 학자는 키슬러라는 거. 인간관계는 힘의 차원과 친밀성의 차원으로 구분을 하였죠. 키슬러 인간관계 유형을. 다음은 호나이의 기본적 갈등과 대처 방식이네요. 호나이의 기본적 갈등과 대처 방식인데, 자, 호나이라는 학자는 대인관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갈등, 기본적 갈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자, 기본적 갈등이라는 개념은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장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게 기본적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아가 어렸을 경우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성장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러한 개념을 기본적 갈등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먼저 인간관계 유형을 수능적 대처 방식의 유형, 회피적 대처 방식의 유형, 공격적 대처 방식의 유형, 포용적 대처 방식의 유형 이렇게 나눴는데, 자,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수능적 대처 방식은 겉으로는 협동적이에요. 겉으로는 협동적이고 친화적이야.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하거나 어떤 자기를 굉장히 억누르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능적 대처 방식, 수능적이긴 해요. 협동적이고 친화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지만 자기의 표현은 굉장히 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회피적 대처 방식의 유형은 타인하고 굉장히 관계를 갖고 싶어 친밀하게 사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거부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유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회피적 대처 방식은 호나이라고 하는 학자는 회피적 대처 방식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배척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격적 대처 방식은 반대겠죠. 대인관계에서 심하게 충돌하거나 경쟁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 공격적인 대처 방식이 있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남이 타인이 자기를 거부하려고 하겠죠. 사귀려고 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겠죠. 공격적 대처 방식은 어떤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 사람의 성격. 굉장히 차갑거나 직선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하기 힘들죠. 이러한 공격적 대처 방식의 유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용적 대처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호나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포용적 대처 방식이 굉장히 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방식의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장도 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상태를 올바로 판단을 해요. 자기의 주장도 얘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도 적극적으로 들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상대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대처를 해요. 이러한 유형, 공격적인 유형, 회피하는 유형, 또 따라가는 수능적, 협동적이고 친화적인 것 같지만 자기의 표현은 하지 못하는 수능적인 유형,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호나이는 기본적 갈등과 대처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관계 유형을 나눠 놨고요. 자, 다음은 사티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인간관계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 이 사티어라는 학자는 가족을 치료하는 가족 치료 이론가입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예요. 그래서 부정적 대처 방식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표출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부정적 생각, 부정적 의식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 형태로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인간관계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인간관계 유형의 회유형을 들었네요. 회유형.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렇지만 자기 감정을 무시하면서 S적인 태도를 가져요. S맨이라고 하죠. S맨.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S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회유형은. 그래서 대화의 근본 어떤 그 메시지, 근본 어떤 그 표출은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회유형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유형. 비난형은 비난형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으로 군림을 해요. 명령적이에요. 비난형 명령적이에요. 상대방도 물론 무시를 하겠죠. 회유형하고는 반대겠죠.
비난형. 완고하고 독선적이면서 명령적으로 군림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과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과시.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굉장히 지나치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매사에 합리적 생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나치게 상황적 분석하고 굉장히 초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겠죠. 매사에 굉장히 합리적 사고를 강조를 해요. 실수도 전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완벽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을 초이성형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사티어는 나눠놨어요. 또 산만한 형이 있다. 장난을 좋아하고 초점이 없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 바쁜 일에 몰두하고 문제 해결력도 없고 굉장히 산만스럽고 장난스럽고 이러한 사람을 산만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없겠죠.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다음 일치형이 있는데, 일치형은 언어적이건 비언어적이건 말로써 하든 행동으로써 하든 굉장히 묵직한 행동으로써 하든 굉장히 일치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효율적 의사소통을 진행을 해요. 타인을 고려를 하고 자기의 주장도 얘기하면서 타인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굉장히 효율적 의사소통, 경청, 배려, 이해, 이와 같은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는 유형을 일치형 유형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일치형, 산만형, 초이성형, 비난형, 회유형, 예스맨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일치형이겠죠. 일치형. 또 초이성형도 좋긴 하지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즉 융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죠. 이러한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을 초이성형을 조금만 수정해서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인간관계 유형을 학습해 나간다면 학교 현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직장 내 인간관계 유형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유형. 직장 내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선생님들의 인간관계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실에서의 인간관계, 또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 또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텐데, 먼저 화합응지평이 있네요. 화합응지평. 화합응지평은 말 그대로 화합하고 모인다는 거죠. 긍정적 친밀감, 소속감, 단결력. 긍정적 친밀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단결력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죠.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 이러한 화합응지평의 어떤 그 조직은 분명히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지도자가 존재를 해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변혁적 리더십 또는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아니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가 존재하는 그런 집단에는 화합응지평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다음은 대립분리형이 있네요. 대립분리형. 대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대립된다는 얘기겠죠. 서로 적대시해요. 대립되고 분리된다. 서로 적대시된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존재가 하겠죠. 대립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집단이 대립되는 어떤 조직 내에서 그렇지만 두 집단 간의 대립은 되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유형,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결속이 잘 돼요. 그렇지만 상대와 상대 집단과 상대 그룹 간의 어떤 대립, 분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대립 분리형은 서로 적대시하지만 자기 집단, 자기 소속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친밀감의 특성이 있다. 화합분산형. 화합은 되지만 구성원 간에 호의적이지만 분산되어 있어요. 즉 응집력이 부족해요. 응집력이 없어요. 화합이 되는 것 같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요. 이러한 경우는 화합은 되는 것 같지만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리더다운 지도자, 조직을 화합할 수 있고 응집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조직일 가능성이 커요. 개인적 성향이고 개인의 어떤 강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집단 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는 화합 응집형으로 바로 변화할 수 있겠죠. 대립 분산형이 있네요. 대립 분산형은 말 그대로 대립도 되면서 분산도 돼요. 갈등이 심하고 구심점, 소속감이 없어요. 직장 내의 어떤 애착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집단 내의 어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대립되고 분산되는 어떤 직장 내 인간관계 유형에서는 다음은 부하 상사 간의 유형도 있네요. 부하 상사 간의 유형. 자, 추정형. 말 그대로 그냥 추정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추정형. 저항형. 위에서 지시하면 항상 저항적이에요. 합리형. 굉장히 추정형이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합리형. 열성형.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요. 태만형. 게으른형. 이러한 부하 상사 유형들이 있을 테고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에서 보면 부적응하는 인간관계 회피형이 있고 피상형이 있고 미숙형이 있고 탐닉형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자, 회피형은 굉장히 회피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해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껴요. 회피적이에요. 고립된 생활 또 불안, 두려움을 항상 느끼는 부적응 인간관계 유형에서 회피형이 있고 피상형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피상형. 미숙형은 사고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표현력도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탐닉이란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탐닉스러워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강하게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강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상대는
우리가 사람과 우리 이 강아지, 이 사람과 강아지를 쟁취하면 할수록 멀리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죠. 이 탐닉형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그 사람이 욕심이 나고 그 사람을 사귀고 싶은 심정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상대는. 따라서 탐닉형의 유형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유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탐닉형, 너무나 강렬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탐닉형, 또 미숙형, 자기 표현도 할 수도 없고 사고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그 사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 능력도 부족해요. 피상적으로 사귀는 형, 굉장히 고립적이고 두려움을 느끼는 형,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적응의 인간관계 유형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직장 내 인간관계는 중요한 게 이해, 배려, 열정적인 어떤 태도,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직장 내 인간관계가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 유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화합응집형의 유형인데 긍정적이고 친밀감이 있고 소속감과 단결력이 있어요. 그룹 내에서.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존재할 경우에 화합응집형의 어떤 조직 문화일 수 있고 직원들 내, 교사들 내 구성원들이 화합응집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관계 개선 전략인데요. 자, 1시간 동안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학자들의 유형도 살펴보고 다양한 어떤 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과 같은 타이어가 주장하는 유형, 또 키슬러가 주장한 힘과 친밀성의 유형을 나눈 지배형과 복종형, 그리고 친화형과 냉담형, 다양한 인간관계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인간관계 개선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1시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인간관계 개선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라 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을 존중해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편견을 갖고 무시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겠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중요하고, 자기를 개방해라. 두 번째는 자기를 개방해라. 마음을 열고 이대로 보여주고 신뢰감을 갖게 해라. 자기를 개방해라.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나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친구가 나에게 문을 열고 다가오듯이, 신뢰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쭉 지나야 신뢰감이 쌓이는데, 그러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개방해라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있는 대로 보여줘라. 또 세 번째,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하려면 일단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상대가 나에게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상대를 존중하는 거겠죠. 존중.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또 경청하고 예의를 갖추고 성실한 태도도 갖추고 이러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해라.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겠죠. 다음 네 번째, 정직하고 성실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겠죠. 정성애라고 저도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해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음은 협력해라. 인간관계는 공동체 삶하고도 관련이 있죠. 공동체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요. 교사는 인간관계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학교, 교실, 교무실, 학교 울타리 내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협력하라. 자기 주장만 펼치지 말고 남을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협력하라. 또 경청자가 되라. 경청하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경청하라.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와 대화를 바로 뚝 잘라버리고 자기의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죠. 상대 얘기를 경청해주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 2, 3의 법칙이 있어요. 1, 2, 3의 법칙 들어보았을까요, 여러분들? 1, 2, 3의 법칙은 뭐냐면 1은 1분간 말하고 2는 2분간 뭘 할까요? 2분간 듣고 경청이겠죠. 3은 3번 이상 공감하라. 1, 2, 3의 법칙이 있어요.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경청하고 1분을 말했다면 2분간 들어주란 얘기예요. 3은 3번 이상 공감해라. 경청하는 태도겠죠. 경청하는 태도. 경청자가 되어라. 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겠죠.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을 낳아요. 자, 우리가 자성애언의 효과 들어보셨나요? 교육학에 나오는 자성애언의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피그말리온 효과. 교사가 학생에게 이 학생은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이야 라고 판단하면 이 학생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잘하고 행동도 바른 학생으로 자란다는 이 자성애언의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 먼저 베풀어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서 베푼다면 상대는 내가 베푼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는 나에게 더 긍정적으로 대해주겠죠.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개선 전략 가장 중요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마음을 먼저 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직하고 성실해라, 협력하라,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협력해라, 경청자가 되어라, 1, 2, 3 법칙, 1분간 말하고 2분간 경청하고 3번 공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먼저 베풀어라. 이와 같은 인간관계 개선 전략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동료 교사의 관계에서 이러한 인간관계 개선 전략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논술문 작성에 대해서 실제 선생님이 타이핑하면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